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 수요가 회복되면서 에너지와 먹거리, 서비스 가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오전 10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의 살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600여일 남은 총선에 대비해 공천 과정을 개선할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은 오늘 연석회의를 열고 내부 수습에 들어가지만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지만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의 일주일 자가격리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조금 전부터 서울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동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공조 방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동부 지역에선 치열한 총성이 이어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출구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오늘 중진 간담회와 당무위 연석회의를 엽니다. 특히 이재명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민주당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늘부터 수습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부터 박홍근 원내대표와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의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민주당 의원 전체와 당무위원회가 함께 연석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당대회를 당의 전환점을 앞당기기 위해 조기에 치를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이재명 상임고문의 선거 책임론 공방입니다. 친문계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게 뭐 지방선거 특히 뭐 공천 과정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문제는 이 1,614만 명이 내가 나서면 아무 때나 뭉쳐서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어제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특정인에게 선거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대선 이후 해묵은 당내 갈등이 오늘 연석회의에서 표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부 회의가 별도로 없었던 겁니까? 네,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 지지층 결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회의나 공식 일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힘겨운 선거를 치른 만큼 지역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며 잠시 휴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어제 발표된 당 혁신안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공천이 투명한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지층 가운데 젊은 세대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상적인 특권 내려놓기가 아닌 혁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승기를 잡았을 때 혁신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나갈 때 자기 혁신에 소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권을 뺏긴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그것도 안 좋은 모양새로 뺏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0% 지지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선거 참패 원인을 이재명 상임고문이라고 꼽고 당권에 도전한다고 해도 위협적으로 느낄 조합도 아니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당 내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국회는 여전히 모든 의사 활동이 멈춰선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고 상임위도 모두 해산했습니다. 여야가 협의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쳐야 법안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구성 합의를 할 때 이미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받기로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야당이 된 만큼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장 민주당 내 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한동안 개점 휴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경제 위기가 닥쳐와 있다며 정치적인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간담회나 여야 대표와의 만남은 당장은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로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손잡고 헤쳐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번 시일 내에 시도지사의 만남을 가실지 만나신다면 어떤 당선을 하고 싶으십니까? 시도지사로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도 이제 취임을 하고 또 각자가 맡아야 될 그 시도의 그 현안,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난 후여야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도 새 지도부 구성하는 시점 즈음에서 만남을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소비자 물가가 14년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나라 밖의 악재로 원자재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외식비와 먹거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남대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겸 기자는 커피 가게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대문 시장부터 가볼게요. 권남기 기자,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5%대 물가를 맞은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나 상인들이나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상인들은 뛰는 재료값에 물건값을 올리자니 손님들이 멀어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할 수도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물가값도 비싸고 원가 뛰어오는 값도 비싸가지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사기를 원하는데 또 이제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네, 물가 상승률 급등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3%를 돌파한 뒤 5달 만인 올해 3월 4%를 넘겼고 이제 단 2달 만에 5%대가 됐습니다. 5%대 물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의 일인데 역시 주유소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유 가격이 45.8%나 뛰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각각 11% 올랐습니다. 먹거리도 많이 올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20% 정도 뛰었고 서비스 물가도 오르며 생선회와 치킨 가격 모두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밖 악재들이 이어지며 석유와 같은 각종 원자재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 등이 늘어난 것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고물가에 최근 한국은행은 2달 연속 금리를 올렸고 정부도 이른바 민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기엔 성장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나오고 정부 대책은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엔 기대 이하란 평가가 나옵니다.
5%대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들을 시작으로 물가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카페에 나가 있는 김대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요새 커피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7평 남짓의 작은 동네 카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즐기실 텐데요. 이렇게 가격표를 보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3,000원입니다. 직접 커피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면 사장님께서 커피를 직접 갈아서 내려주시는데요. 이 커피 한 통에 원두 1kg이 들어갑니다. 이 일반 원두 같은 경우에는 1kg 기준으로 2달 전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24,000원으로 가격이 20% 정도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급 원두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욱 가파른데요. 지금 보시는 원두는 스페셜티라고 해서 일반 원두보다 더 고급 원두입니다. 이 고급 원두 같은 경우에도 2달 전 가격이 24,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35,000원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뛰어오르다 보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커피값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동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폭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카페 사장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그렇게 원두 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텼는데 지금은 사실은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처럼 원두 가격이 오른 건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기상 악화로 원두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코로나19 빚어진 물류 차질 등으로 지난해부터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도 올해 초 줄줄이 커피값을 올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올해 초 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메뉴별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까지 올렸고요. 커피빈 역시 올해만 2차례나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투썸플레이스나 할리스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부분이 커피값을 이미 올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주에 발표한 10대 긴급 민생안전 대책에 수입 원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수입 커피와 코코아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이번 달부터 감면해주기로 한 건데요.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 물가 상황 알아봤습니다. 권남기, 김대겸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으로부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화상으로 정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오는 7,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증산량은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달 증산량은 하루 43만 2천 배럴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가운데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진전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펙 플러스의 중요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우디가 주도하는 산유국들이 이번 합의를 위해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그동안 증산에 부정적이었던 사우디의 변화는 지난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녹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사우디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지난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이후 경색되어 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하지만 증산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4% 오른 배럴당 116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3월 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로 높은 마감 가격입니다. 네, 경남 밀양의 산불이 나흘째인 오늘 오전에야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밀양 산불이 모두 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림당국은 1시간쯤 전인 오전 10시쯤 주불, 그러니까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산불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사흘 동안 산림을 꼬박 태우고 또 나흘째 접어들어서 모두 꺼진 겁니다. 산림당국은 하루에만 50대가 넘는 헬기, 또 2천여 명에 이르는 진화인력을 투입해 불과 맞섰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불길이 쉽게 타올랐고 험한 산세 때문에 지상작업도 어려워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바람도 말썽이었습니다. 산불 초기에는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여기저기 옮겨 붙었는데요. 이튿날에는 너무 약한 바람 탓에 연기가 불길 주변에 머무르면서 헬기 접근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 민간시설에 가까운 곳에서 불이 시작됐고 송전선로도 산불 현장과 가까워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이 난 곳이 사유림인데 임도, 그러니까 진화용 장비가 올라갈 산길이 없었던 것도 진화를 더디게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산은 15km에 달했고 산림 영향구역은 763헥타르, 축구장으로 따지면 1,029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다행히 민간시설물 피해는 없지만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불 진화는 마쳤지만 산림당국은 헬기 20대를 남겨 잔불 정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후에 강풍이 예고돼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9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조금 늘었지만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일주일 자가격리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를 한 차례로 줄이고 12살 미만 어린이의 격리 의무를 면제했는데요. 이젠 모든 해외 입국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8일부터 접종과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규모 감소세 등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7일간 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던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과 비행 금지 시간을 2년 2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는 20대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납니다. 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였던 비행 금지 시간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항공권 부족과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규제는 풀면서도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 입국 뒤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542명으로 어제보다 2천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1주 전보다는 4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2,000명 넘게 감소한 숫자이고 금요일 기준으로는 1월 21일 이후 19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6명 줄어 160명이고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과 접한 허베이성 옌자오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베이징으로의 통근을 허용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옌자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 낮 주민들이 베이징과의 경계선 쪽 검문소 주변에 몰려가 통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공안이 시민을 구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미국의 5세 미만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시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각 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주 정부들은 오늘부터 연방정부에 어린이용 백신을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5세 미만 연령대 어린이는 약 1,800만 명으로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용산기지 부지 일부가 추가로 반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 지역 부지 5만 1,000제곱미터를 반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돌려받은 부지는 지난달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부 도로와 기지 남쪽 출입문 일대입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7월 용산기지 50만 제곱미터 구역을 올해 초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업무시설과 숙소 등 16만 5천 제곱미터를, 지난달 9일엔 병원과 숙소, 학교 등 36만 8천 제곱미터를 반환받았습니다. 오늘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지는 63만 4천 제곱미터로 용산기지 전체 면적 203만 제곱미터의 30% 수준입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김천 나들목 부근에서 트레일러 2대가 추돌해 불이 나면서 일대 교통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제과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멈춰선 차에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불이 난 겁니다. 50대 트레일러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 여파로 서울 방면 3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아직 작업 중이라서 3개 차로 차단 중이고, 뒤에 차들은 이제 김천 톨게이트로 우회 조치하고 있어서 통제됐던 도로는 4시간 만에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차 앞부분이 제과점 안에 박혀 있습니다. SUV 승용차가 제과점으로 돌진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검사를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흥인동 신당역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만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취약 가구가 5년 사이 10,000 가구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주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년 전 사정이 생겨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24살 박도형 씨. 값이 싼 반지 하나 우선 계약했는데 황당하게도 박 씨의 집은 서류상 집이 아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불법 증축을 해놓고 취득세를 내기 싫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준 겁니다.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경우에 임차인들은 그대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을까 많이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사는 변현준 씨는 지난해 11월 이 집에 입주한 후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물이 샌다고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오히려 그만 연락하라는 적반하장식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방을 빼겠다 말씀드렸는데 잘 내보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좀 두렵고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매물 기근까지 겹치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년들입니다. 소득은 마땅치 않은데 전월세와 보증금이 오르니 청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무언가 수상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열악한 집으로 내몰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뚜렷이 잡힙니다. 반지 하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수는 최근 5년 사이 11,000여 가구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계약도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꼼꼼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들어가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나이와 직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층이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한 채로 공급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20, 30대 청년들의 수요 특성을 자세히 파악해 주택 선호도를 세분화한 뒤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이른바 겸배로 불리는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팀원들이 업무를 메꾸는 일종의 관행으로 예전의 품앗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현실은 과중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중랑구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31년차 집배원 송성근 씨. 동료 한 명이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 쓰지 못한 휴가를 한 달 넘게 쓰면서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한 분이 빠졌으니까 7명이 여기 이분 결혼 생긴 구역에 와서 7명이 다 같이 와서 하는 거죠. 이런 탓에 출근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빨라졌고 끼니를 때울 겨를도 없이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사실 못 먹고 일하죠. 왜냐면 사람이 마음에 쫓기다 보니까 배달 끝낼 때까지는 슈퍼에서 음료수 한 잔 시원하게 그거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으려나? 사람이 골마 터지기 전에는 사람을 안 주더라고요. 이처럼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관행을 이른바 겸배라고 합니다. 결혼이 생기면 같은 팀 동료들이 대신 겸해서 배달해준다는 은어입니다. 공식 이름은 집배 업무의 대행으로 우편 업무 규정에도 적시된 우체국 고유의 노동문화입니다. 우체국 노조는 이러한 겸배 관행이 과로의 원인이 된다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위협하는 겸배제도 중단하라! 노조는 겸배로 인해 평균 업무 소요 시간이 1시간 47분 늘고 낯선 지역을 배달하다 보니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토로합니다. 아파도 쉴 수 없고 개인 사정이 있어도 빠질 수 없는 집배원의 이러한 기형적인 근무 형태는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 동료에게 피해가 가다 보니 연차 쓰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연가의 3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우정사업본부는 3년 사이 3,099명을 충원해 인력 예비율을 6.75%까지 끌어올렸다고 강조하지만 노조 측은 국제 기준인 최소 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집배원 2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등 과로사로 추정할 수 있는 사망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 겸배로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노조 측과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사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답답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부산의 초고층 타워 건립을 미루다가 백화점 영업 중단 사태를 맞은 롯데가 타워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롯데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백화점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롯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시는 타워 건립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주문했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 가능한 한 빨리 이 롯데타워가 부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건축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롯데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대표가 직접 나서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부산 롯데타워 개발을 완료하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를 대표하는 시설로 개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 원도심에 있는 예시청 자리에 백화점을 지은 롯데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타워 건립을 약속하고도 10년 넘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부산시가 백화점 임시 사용을 더는 허가하지 않아 영업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롯데 측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롯데는 오는 2025년까지 타워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역업체와 인력을 참여시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기로 했습니다.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협약서에 담겼습니다. 롯데 측은 지상 67층 342m 높이의 타워를 세울 계획입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와 상업시설도 들어섭니다. 부산시와 롯데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백화점 영업 중단 사태도 일단락됐습니다. 부산시가 임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줌에 따라 백화점은 문을 닫은 지 하루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임시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로 롯데 측은 이 기간 사이에 타워 건립을 위한 건축 심의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잔혹한 종교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명단에 올라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무슬림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집단 학살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등이 신장 강제 수용소에 구금돼 있고 종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RC continues to harass adherents of other religions that it deems out of line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doctrine, including by destroying Buddhist, Christian, Islamic, and Taoist houses of worship. 라샤드 후세인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러시아에 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특별 우려국에 지정된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종교자유 침해를 배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법원은 종교자유를 구가하려는 이들에게 연일 과도한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orld clearly sees through this lie and is instead witnessing Russia's brutal suppression, including suppression of religious leaders and the appalling destruction of religious sites. 미국 정부는 또 20년째 특별 우려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의 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은 2년마다 하는 림팩 훈련을 올해 세계 최대 규모로 실시합니다.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은 물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나라와 유럽과 중동 국가들도 참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력 압박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화려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버킹엄궁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고 96세 여왕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여왕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지만 영국 왕실의 지지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전투기의 고개 비행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나흘간의 축제를 알리는 대포가 발사되고 근위병들이 버킹엄궁을 향해 행진을 이어갑니다. 런던 트래펄거 광장에서 버킹엄궁으로 이어지는 1km 도로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버킹엄궁 발코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족들과 등장하자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Everyone's really happy. It's just an amazing experience. I think it's amazing to have the opportunity again to be in the middle of many people and everything's so peaceful. 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여왕은 올해 96살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왕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왕실 지지도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비 사건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고
차남 앤드루 왕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영국인들이 여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물가 폭등은 영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이 늘어나면 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100년 뒤 왕실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41%로 긍정적인 답 39%를 앞섰는데 특히 젊은 층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영국의 국경절인 폐하의 생일 공식 기념일에 즈음해 축하를 보낸다고 인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축전을 보낸 건 외교 관계를 맺은 상대국의 예우를 갖춰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벤투호는 이제 대전으로 이동해 오는 6일 칠레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По поводу,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Конечно, н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и, в частност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й власти.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е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под Киевом и у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Украины связано не с намерением оккупировать эту страну. У нас нет такой цели. Заблокируйте эту промышленную зону так, чтобы муха не пролетела.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침공 초기 예측과는 달리 전쟁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사님, 2월 24일 침공을 했으니까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전쟁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면 전쟁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님, 저기를 보시면서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보다는 그래도 전선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뭐 수도 키이우부터 해가지고 전면 침공을 했는데 뭐 이제 키이우 쪽은 다 회복이 됐고 또 하르키우 쪽도 뭐 대부분 회복이 됐고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돈바스, 그 마리우폴, 또 뭐 헤르손 이렇게 동부 남부 쪽으로 이제 전선은 대부분 축소가 많이 됐고 예. 지금 가장 치열한 데가 이제 돈바스 지역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여력이 생겨가지고 돈바스는 조금 밀리는 그런 측면 같고 그 대신 헤르손, 자포로지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전황이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처음엔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네. 장기전으로 나가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잘했다. 당초 3, 4일이면 뭐 우크라이나가 끝날 것으로 이제 미국이나 다 예측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뭐 결사 항전을 잘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기대 이하로 상당히 조금 졸전을 좀 벌였다. 이제 세 번째는 미국하고 서방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예.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래 푸틴 대통령이 3, 4일 정도 단기전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안 되면은 좀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쯤 뭐 하여튼 그 이전에 빨리 출구 전략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무리수를 두는 거, 그 이런 리더십의 좀 전략적인 좀 판단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현지 지역 주민분들도 좀 아실 것 같고요. 네, 네. 그 외신으로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장 화면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대사님께서 가보셨던 곳이나 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돈바스 그 분쟁 지역 빼고는 뭐 다 다녔죠. 특히 지금 뭐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이제 그 동부 남부는 그 우리 고리인 동포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돈바스 빼고는 뭐 제가 다 다녀본 지역들이고 익숙한 지역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계셨을 때랑 뭐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서졌죠. 예, 뭐 저도 참 TV 보는 게 겁날 정도로 정말 영화 같은 저런 장면을 보니까 뭐 참 보기도 참 겁납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전쟁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그 돈바스와 남부전선 집중을 선언한 4월 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 돈바스가 갖는 그런 지정학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이 원래 이제 분쟁 지역으로 해서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친러 중심으로 이제 그 분쟁 지역화 됐지 않습니까? 네. 돈바스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래도 그쪽에 이제 친러시아계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이 같으니까 러시아가 좀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 자원 상당 부분이 또 그 지역에 이제 말이죠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그쪽에 상당히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를 넘어서 내키면은 뭐 저 오데사라든지 동부 남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회랑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도 있는데 문제는 돈바스를 점령한들 러시아가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 또 러시아가 추가 병력을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또 자원도 안 된다는 거, 또 현지 어떤 그 굉장한 그 저항에 또 부닥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들 큰 그 전략적인 이해는 높지 않을 걸로 봐요. 저희가 러시아 침공 100일을 맞아서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The Russian current objectives in this war is to occupy entire territory of Ukraine. The Russian troops still try to show at least some victory. We are fighting for our own land, for our country's existence, and we are fighting to prevent a genocide of our people.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to all of you, that we are very much thankful to all Koreans and to Korea government, and I'm personally deeply touched by the warm support and good wishes from the Koreans to my country, which we receive every day. Each contribution made for Ukraine, which help us counter the Russian aggress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네, 저희가 영상 나가는 동안 여쭤봤더니 이 대사님이랑도 친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크라이나를 좀 빨리 그 방어하기 위한 한국 측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에 이제 저하고 좀 많이 그 협의를 하고 뭐 저희가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또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월 28일 날 우크라이나 이제 공동 그 지원 대책위원회도 발족을 했고요. 거기서도 같이 좀 그 협력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뭐 주요 인사 이제 그 방한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이제 의료봉사단 그 우크라이나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폴란드 같은 데 가서 이제 난민 그 봉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 주한 대사님하고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사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런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대리전처럼 보이는 모습도 주목을 해볼 만하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대러 항전에 나서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 푸틴 대통령이 너무 욕심을 냈어요. 예. 우리가 2월 24일 전쟁하기 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 리스트가 많았는데 예.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구소련의 어떤 그 영향력 그걸 돌려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 가입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발틱 3국이라든지 과거 이제 동유럽 국가들까지 나토 가입 탈퇴를 하라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어떤 유럽의 안보 질서도 무너지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그 위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방의 어떤 그 뭐 핵심 가치를 건드렸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러시아가 이제 잘못하면 이 두 개의 전선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두 개의 전선을 위해서 이제 2월 4일 날 그 북경 올림픽 계기에 이제 러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양 정상 간에 이제 공동 성명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우위를 과시했더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이제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은 미국으로서도 훨씬 그 부담이 되고 또 하나 따진다면은 결국은 이제 유엔의 질서가 이제 지키지느냐 무너지느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미국은 적극적으로 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포함해서 서방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기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러시아는 뭐 핵 같은 걸 언급을 하면서 좀 버티고 있고 앞으로 좀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초보다는 그 약간 푸틴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 기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그 원래 5월 9일 날 전선 기념일 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또 폭탄선을 하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했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게 넘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지금 나토 가입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뭐 그 두 나라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두 나라의 이제 뭐 나토의 병력이라든지 뭐 군사력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겠다. 그것도 이제 당초보다는 조금 꺾인 입장 같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식량 문제 해결에 좀 협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반적인 톤을 보면 조금은 푸틴 대통령께서 좀 현실을 좀 깨달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지금 뭐 평화 협상만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방 일각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일부를 넘기고 휴전, 종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뭐 핀란드 모델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협상이죠. 협상이지만 지금 협상하기에는 서로 간에 좀 앙금이 너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차 민간인 학살 문제 같은 거, 그거는 어떤 인권에 대한 참 거기에 대한 완전히 참 도전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우크라이나도 더 좀 강경해졌고 서방도 좀 더 돌아섰고 그렇지만 뭐 지금 러시아도 상당히 서로 간에 좀 피해가 많은 거고 서방도 많은 거고 적절한 뭐 합의점이 나와야 될 텐데요. 우선은 이제 돈바스 이게 전쟁 국면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은 한 8월까지는 뭐 이 상태가 좀 갈 거다.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뭐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국면이 이제 계속될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좀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동시에 이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좀 통큰 협상 좀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나라 뭐 중재안을 냈을 때 뭐 러시아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도 좀 반대하고 있는 거에서 일단은 한두 달 돈바스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인 상황을 좀 지켜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상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길어지면 그 미국 내부 정치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으로서도 뭐 출구 전략은 거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 가장 큰 출구 전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미국의 하나의 어떤 핵심 가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좀 미국으로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좀 해결책을 좀 내놓는 게 필요하고
뭐 저도 뭐 러시아도 10년이 있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항복하거나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그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참 좋은데 아마 뭐 간간히 보면은 뭐 미국도 이제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관급 인사인 것 같은데요. 국정원 2차장의 김수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변호사, 그리고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기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진행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협의는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시작돼 아직 진행 중인데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지난달 13일 임명된 김건 본부장에겐 이번 협의가 미일 카운터파트인 김 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국장과의 상견례 자리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에 나서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새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3국은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독자적인 압박 수단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한미 북핵 수석 대표 양자 협의도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이 빠르게 강화되고 한미일 3자 차원의 대북 공조도 더욱 촘촘해지면서 이번 협의들을 계기로 3국 안보 협력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명절 단오인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겠는데요. 서쪽 지방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오늘은 낮 동안 반소매 차림으로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밀양 등 남해안에는 일요일쯤 비 소식이 있지만 건조함이 워낙 심해 완전한 해갈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강릉 24도, 광주는 33도가 예상됩니다. 한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현충일 당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가 계속됩니다.